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죠?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이 고달파서 남 도울 생각 없이 그저 버티며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저를 어떻게 알고 섬뜩한 짓을 꽤나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뉴스에 정신병 걸린 것처럼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절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소름이 돋고 무서웠어요. 그 내막을 다 파헤쳐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는데 제 인생이 딱 그래요. 순식간에 부모를 모두 잃고 나니 저는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죠.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결국 큰 집에 맡겨졌어요. 그 집엔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까지 계셨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맡겨진 아이일 뿐 온전한 식구는 아니었어요. 마치 머물다 가는 짐짝처럼 눈치 보며 살아야 했어요. 저를 달갑지 않아 하는 어른들에게 항상 기죽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에이씨, 우리 코도 석잔데 입 하나 더 늘었어. 계집애라 어디 쓸 데도 없고 집안일이나 왕창 시켜. 그래도 애가 눈치는 빠릅디다. 안 그래도 집안일 시키려고 하면 재빨리 가서 하고 있어. 그래도 애한테 구박하지 말아라. 애는 잘못이 없다. 네 동생 애니까 그래도 끝까지 키워줘. 오직 할머니만이 절 감싸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할머니도 나이가 드셨고 결국은 큰 집의 분위기에 휩쓸리듯 조용해지셨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큰아버지를 원망만 할 수는 없어요. 큰집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공장일 하면서 자식 넷을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거기에 저까지 덜컥 맡겨졌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게다가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이도 안 좋았고요.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저한테로 향한 걸지도 몰라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때 느꼈던 서러움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면 저는 항상 제일 멀리 앉혀졌고 생선처럼 개수대로 나눠야 하는 건 제 것은 아예 없었어요. 밥을 조금이라도 늦게 먹으면 밥을 빼앗아 버릴 때도 있었어요. 먹는 걸로 이러니깐 정말 서럽더라고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요. 빨래도 제 몫, 명절 때 손님 접대는 물론 뒷정리까지 제 몫이었죠. 친척들이 올 때면 누군가 한마디쯤 절 가엾할 법도 한데 큰 집에 더 잘하라고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이게 부모 없는 서러움이구나 싶더라고요. 말 그대로 구박덩어리에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보내줬어요. 그건 정말 감사했죠. 사실 어릴 땐 중학교까지만 보내주고 바로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큰 집에서 절 키우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큰아버지는 제 학교만큼은 끝까지 보내주셨어요. 분기마다 육성회비, 고지서가 올 때마다 혹시나 이번엔 학교 그만두라는 말씀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육성회비도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내주셨고요. 그래서 그 시절엔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결국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모든 게 결국 투자였다는 걸 졸업도 안 한 고3 겨울방학이 시작할 때쯤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큰아버지가 절 안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너 취직됐다. 구로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 네 이력서 넣었어. 그랬더니 바로 오라더라. 이제 고등학교도 끝났으니 이제 돈 벌어야지. 공장이요? 구로공단이요? 저 공장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저 꼭 가야 해요? 당연하지. 취직이 됐으니까 가야지.
그리고 이제 너도 졸업인데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제 너도 성인인데 집안의 보탬이 돼야지. 저 서울 안 가봤어요.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무슨 공장인데요? 속옷 만드는 공장이고 서울 갈만해.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가기만 하면 돼. 거기에 기숙사도 있어서 재워줘, 밥 먹여줘, 일 시켜 돈도 줘. 얼마나 좋아. 내가 너 공장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생활 힘든 와중에 고등학교까지 보낸 거야. 공장에 가려면 고등학교는 나와야 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잘하고 다달이 월급의 반은 집으로 보내라. 그렇게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서울로 올라가 혼자 공장에 다니게 됐어요. 교대 근무에 좁은 숙소에서 자고 하루하루 기계처럼 일했죠. 그렇게 힘들게 번 월급의 절반은 꼬박꼬박 큰 집에 붙였어요. 그 돈으로 제가 얹혀 산 값을 치렀어요. 그렇게 몇 년을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냈고요. 열악한 환경과 고된 노동 속에서도 어쩌면 나름대로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희망조차 한순간에 꺼져버렸고요. 결국엔 팔려가듯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얼마나 집안의 짐짝 같은 존재였으면 형편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집이라는 이유 하나로 절 그렇게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때 큰 집에 빚이 있었는데요. 그 빚을 그 집에서 다 갚아준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 결혼은 결국 거래였던 셈이었죠. 게다가 남편 될 사람은 재혼이었고 전처는 도망갔다더라고요. 그때서야 왜 얼굴 예쁘고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참아주는 사람을 원했던 거였죠. 저는 그 결혼이 정말 싫었고요.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다 결정돼 있었고요. 전 그냥 그렇게 짐 싸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았고요. 누구도 절 지켜주지 않았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게 너무 외롭고 슬프고 서러웠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삶은 전혀 살 수 없기에 더욱더 슬프고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혼을 했으니 제 결혼 생활이 어땠겠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했는데요. 시집살이 엄청 호되게 당했어요. 애는 금방 들어섰는데 둘 다 딸이었고요. 시부모님은 아들 못 낳는다고 어찌나 절 구박하든지요. 남편도 시부모랑 한패여서 전 큰아버지네서 살 때보다 더 구박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딸만 낳는 쓸모없는 년. 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밭이 그 모양인데. 남들은 아들 척척 잘났는데 도대체 넌 뭐 하는 거니? 엄마, 그러니까 왜 이런 년을 돈 주고 사와. 거저로 데리고 오지. 돈값 못하는 년. 내가 이런 년을 데리고 산다. 가서 물이나 떠와. 죽도록 부려먹어야지. 그러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한두 번 참았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맞는 날이 잦아졌고 나중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앰뷸런스에 실려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견디다 못해 큰 집에 전화해서 울면서 빌었어요. 큰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 매일 맞고 살아요. 남편한테 맞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고요. 저 이러다 죽어요. 제발요.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왜 나한테 그래? 끊는다. 제 인생 망쳐놓고 오리발 내미는 큰아버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절 실망시킬 수 있는지 전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참고 버텼어요. 그 시절엔 누가 감히 이혼을 하겠어요. 이혼하는 법도 몰랐고요. 무엇보다 자식들이 부모 아래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죠. 남편은 그래도 돈은 좀 벌었어요. 근데 생활비는 쥐똥만큼 주더라고요. 그걸로는 살림도 못 꾸리는데 시어머니는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고 구박했어요.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제가 다 벌었어요.
배운 게 공장 일이라 교대 근무는 어렵고 시간 쪼개서 시장 가는 척하면서 나가서 설거지하고 파출부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애들 용돈도 챙기고 조금씩 비상금도 모았죠. 그 비상금은 나한테 유일한 숨통이자 방패였어요. 언젠가 도망쳐야 할 순간이 오면 그 돈 들고 뛰쳐나가려고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남편과 시댁, 생활고 사이에서 난 그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너무도 운이 좋게 시부모님이 한 달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전 솔직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평생을 고된 시집살이를 했잖아요. 두 분의 죽음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느껴졌어요. 실제로 두 분이 세상을 떠나니 그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집안의 허드렛 일부터 갖은 구박까지 모든 걸 견디며 버텼던 시간이 끝나니까 그 순간만큼은 조금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그때 성격이 확 꺾여서 저 괴롭히는 건 관심도 안 둬서 이제 나도 조금씩 하고 싶었던 것 하면서 살아야지 했네요. 그런데 마음 놓을 틈도 없이 이번엔 자식들이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큰딸은 중학생 때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술, 담배, 가출은 물론이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안 좋은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애미가 그 모양이니까 딸이 저렇게 크지. 배운 게 없으니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못된 년, 지 키워준 값은 못하고 효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애들 나쁘지 않아요. 당신이 매일 험한 분위기 만드니까 못 참고 밖으로 놔두는 거지. 우리 딸 어떡하냐고. 결국 범죄까지 저질러서 지금은 교도소에 있어요. 매번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죄책감에 잠도 못 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작은 딸은 온순하고 착하게 잘 컸는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남편이 여자애는 배워봤자 소용없다며 대학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일로 상처를 받은 딸은 결국 부모를 등지고 외국으로 떠났고요.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제 인생 참 파란만장하죠. 딸들이 집을 떠나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시니 집안은 적막했어요. 그 고요함을 깨는 건 늘 남편의 욕설이었죠. 딸만 둘이라고 무시했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며 번 돈은 술과 바람에 썼어요. 우리 둘째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재였고 서울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미친 애비라는 작자가 잘 나가는 딸의 꿈을 짓밟아 버렸어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안 보냈어요. 못 보낸 게 아니라 안 보낸 거예요. 남편은 여자는 배워도 소용없다며 아이의 미래를 막았고 상처받은 딸은 결국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런 남편이 이제 와서 효도를 바란다니.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다 잊은 것 같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봐봐, 딸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하나는 감옥에 있고 하나는 미국 가서 소식도 없고. 도무지 부모 생각은 안 하는 것들이야. 당신이 애들한테 뭐 해준 게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작은 애는 아빠가 싫어서 떠난 거잖아요. 그런 당신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솔직히 아이들이 돌려줄 수 있는 건 원망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게 해주려고 했냐? 작은 애 대학 보내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 여자애가 배워서 뭐 하겠냐고. 그때도 내가 한 소리 했잖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당신이 얼마나 애들 괴롭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애들 매타작한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래서 첫째가 집 나가면서 나쁜 길로 빠진 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난 애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애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입 안 닥쳐? 내가 이래서 험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조금 짐작하실 거예요. 그렇게 참고 견디며 나이만 들어갔죠. 그런데 결국 한 사건이 절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잠깐 집을 비우고 돌아왔는데 낯선 여자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남편은 뭐 사러 나갔다고 했고요.
그 여자는 화려하게 꾸민 데다 향수 냄새도 독하게 풍기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 안 좋은 예감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혹시 저희 집 양반하고 같이 오셨나요? 여기가 제 집인데 생전 처음 뵙는 분이 계셔서요. 아, 그이요? 잠깐 편의점에 갔어요. 와이프 되세요? 아, 집에는 안 오려고 했는데 그이가 와도 된다고 해서 온 건데 실례했습니다. 아니요. 제 말 안 끝났어요. 저희 집 양반이랑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인데 집에도 들어오세요? 애인이에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잠깐 뭐 좀 받으려고 왔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것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요. 그 사람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당신 왔네? 아, 어디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참네, 뭘 이렇게 빨리 들어와. 그래, 이제는 여자를 집까지 데려와요? 사람 체면을 어떻게 이렇게 짓밟아. 그리고 아줌마, 이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모르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딸들한테나 그리고 나한테 앉을 생각하면 천하의 몹쓸 인간이에요. 괜히 당신 인생까지 망치지 말라고 드리는 말이에요. 이 사람 절대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껏 남편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해왔는지, 우리 딸들에게 어떤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는지, 그간 숨기고 참아왔던 것들을 전부 쏟아냈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말해줬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흉측한 걸 들고 와서는 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끼쳤고 더는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 전 그날을 대비해 가방을 미리 싸둔 상태였어요. 통장, 현금, 폐물까지 챙겨두었거든요. 그걸 나까지 들고 전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제일 멀리 도망쳤어요. 그래도 나름 대비해둔 거라 꽤 넉넉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단칸방 하나 구하려니 그 돈도 겨우 보증금 수준이더라고요. 세상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실감했죠. 그래도 작은 방 하나를 얻고 한동안은 조용히 지냈어요. 오랜 세월 참으며 살아와서인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처음엔 그냥 푹 쉬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대로는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자리를 알아보다 파출부일을 시작했죠. 그러다 입주 도우미를 구한다기에 방값도 아끼고 안정적이다 싶어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집은 무척 넓고 좋았고 제 방과 화장실이 따로 있어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삶을 시작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점이 위안이 되었죠. 어서 오세요. 제가 혼자 살고 있고요. 집안일은 영 소질이 없는데 깐깐해서요. 맡은 일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예, 사모님. 제가 이 일 오래 했어서 잘해요. 집안일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바깥일 열심히 하세요. 아니요. 저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사모님이란 호칭은 별로네요. 제가 회장이거든요.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전 지금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올 예정이니까 그동안 집 치우고 좀 쉬고 계세요. 그 집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뭘 파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다들 그분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린 여자가 무슨 회장님인가 싶었지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불리는 거겠지 싶었죠. 첫인상은 무뚝뚝했지만 딱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종종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홈파티를 열더라고요. 그런 날이면 저보고 음식 준비를 시켰고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면 절 밖으로 내보냈어요. 어디 가서 놀다 오라고 했죠. 파티가 끝난 후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이 뒤죽박죽 엉망이 돼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고 바닥은 여기저기 흘린 국물 자국이며 부서진 그릇 조각까지 그대로였죠. 설거지며 음식물 쓰레기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쌓여 있었고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죠. 그걸 허리를 굽히고 구석구석 치우고 있자면 자괴감이 몰려오곤 했죠. 회장님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청소는 무조건 바로바로 해야 했고 한번 미뤘다간 금세 날카로운 말이 돌아왔어요. 아줌마, 이거 지금 닦으신 거 맞아요? 이 얼룩은 뭐예요? 전 이런 거 정말 못 봐요. 다음부턴 더 신경 써주세요. 네, 죄송해요. 방금 닦았는데 제가 미처 못 봤나 보네요.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매일 뜨거운 물로 싱크대며 화장실을 소독해야 했고 온 바닥은 알코올로 반짝이게 닦아야 했어요. 아줌마, 수건은 꼭 같은 방향으로 색깔별로 놓아달라고 말했잖아요. 뒤죽박죽이면 보기 싫다고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것저것 정신없이 집을 치우느라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이걸 깜빡했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눈에 띄면 난리가 났고 수건이 제자리에 걸려있지 않아도 불같이 화를 냈죠. 빨래는 하루만 밀려도 불편하다고 투덜댔고요. 그럴 때면 아주 사람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피가 말리더라고요. 아무리 실수를 줄이려고 해도 완벽하긴 어려웠고 그럴 때마다 눈치를 보며 하루를 넘겼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지내면서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도둑년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은 외출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자기 방으로 곧장 들어가요. 그리고는 귀걸이며 반지, 목걸이 같은 보석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금고까지 열어보며 뭐가 없어졌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는데 매번 반복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니, 날 못 믿겠으면 왜 고용한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밤 12시만 되면 제 방문을 바깥에서 잠궈버려서 그 이후에는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절 못 믿는 거죠. 처음엔 괜찮다고 신경 안 쓰면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라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어차피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고 일도 쉬운 편은 아니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며 살고 있었는데 마음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묘한 감시 아래 놓인 것 같고 감옥처럼 갇힌 기분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큰아버지 댁이나 시부모님과 남편이랑 살던 그 집보다는 마음은 편했어요. 그래서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비워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회장님이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낮고 진지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내일 저희 어머니 기일이라 제사상 좀 차려주세요. 가능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정성껏 부탁드립니다. 내일 당장요? 이런 건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떻게 그 많은 걸 준비해요? 차라리 전날 저녁에만 말씀하셨어도 덜 당황했을 텐데요. 원래는 조촐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 들어 자꾸 어머니가 꿈에 나오셔서요. 꿈에서 절 보며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계시기만 하는데 그게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급하게 내린 결정이라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인센티브 드릴게요. 회장님의 표정을 보니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깐깐한 고용주가 아닌 그저 그리움에 사무친 딸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해 뜨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장바구니를 챙기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죠. 제사 음식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준비하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가니까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퉁퉁 붓는 줄도 모르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냈어요. 나중엔 손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전부치다 튀는 기름에 팔이며 손이며 따가워도 꾹 참았죠. 음식을 하나하나 차리면서
그래도 부모가 생전에 많이 물려주고 갔으니까 회장님이 이만큼 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부모니까 제사도 차려주고 싶겠지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딸들도 생각나더라고요. 부모가 있으면서도 해준 게 없어서 나중에 날 떠올릴 때 좋은 기억 하나 없을까 봐 미안했어요. 남겨준 것도 없고 따뜻한 추억조차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회장님의 어머니가 부러웠어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렇게 기억되고 정성껏 제사까지 받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거든요. 반면 난 부모님 제삿날조차 제대로 챙겨본 적 없고 내가 죽어도 제사상조차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시렸어요. 밤 9시쯤 회장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셨어요. 말없이 제가 차린 제사상을 살펴보더라고요. 일종의 검사죠. 상을 잘 차려냈나 하는 거요. 흡족해 하시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액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사상 한가운데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그런데요, 전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액자 속 사진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영정사진이 다름 아닌 제 젊은 시절 사진이었던 거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사진을 가리키며 다그쳤죠. 아, 회장님, 이게 뭐예요? 이 사진, 이거 나잖아요. 왜 내 사진을 제사상에 올려두는 거예요? 당신 뭐야? 네? 이게 아줌마라고요? 이분은 저희 엄마인데요? 본인 사진이라고요? 확실해요? 저는 그 즉시 제 방으로 가서 옛날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 주민증에는 제 젊은 시절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든 회장님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맞네? 얼굴 맞네요? 혹시 아줌마 젊었을 때 신림동 사셨어요? 한 25년 전쯤이요. 맞아요. 그때 거기서 살았지. 거기서 살다가 재건축돼서 이사 갔고요. 왜요? 나 알아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아줌마가 구해준 아이예요. 그때 버려졌던 저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그 가출했던 여자아이? 내가 빈집에 숨겨주고 재워줬던 그 아이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여자아이가 바로 저예요. 아줌마, 제가 아줌마를 얼마나 찾았는데요. 생각을 더듬고 떠올려 보니 정말 희미하게나마 그날의 기억이 스르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벌어진 건 대략 25년 전쯤이었어요. 그날도 예외 없이 남편에게 맞고 새벽녘에 도망치듯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땐 이미 맞는 게 일상이 돼 있었고 밤이든 새벽이든 몸이 아프면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골목 초입 가로등 불빛이 어렴풋이 비추는 자리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여자애였죠. 처음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시 저희 큰딸이 집을 나간 상태였거든요. 혹시 우리 애인가 싶어서 숨죽이며 다가가 얼굴을 봤는데 전혀 모르는 아이였어요.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어요. 너 왜 여기 앉아있니? 무슨 일 있어? 혹시 너 집 나왔니? 그래도 집에 들어가렴. 밤이 깊어. 아줌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고아고요. 고아원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애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절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죠. 의지할 곳도 머물 곳도 없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싶어서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 애를 보며 이상하게도 자꾸 우리 큰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딘가에서 우리 딸도 이런 모습으로 혼자 울고 있을까 봐 마음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나만의 비밀 장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 동네는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빈집이 몇 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된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선 하룻밤 정도는 몸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데리고 그 빈집으로 안내했어요. 비록 먼지투성이에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렇게 아이를 데려다 주고 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이 되자 자꾸 그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빈집으로 가봤죠. 문을 열었더니 그 아이가 그대로 웅크려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벌겋고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죠.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안 쓰는 이불과 약을 챙겨 다시 돌아갔어요. 죽도 몰래 끓여서 날랐죠. 그 후 며칠 동안은 들락날락하며 아이를 돌봤어요. 다행히 사흘쯤 지나니 아이는 조금씩 기운을 찾았고 볼에는 살이 오르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가 다 안심이 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3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버스 타고 다시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네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네가 너무 어려서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은 돌아가서 몸 추스르고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진짜 여기서 조용히 지낼게요.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가 마음이 훨씬 편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긴 곧 철거될 집이야. 사람들도 드나들고 위험해. 그리고 나도 너 계속 돌봐줄 수가 없어. 내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집에서도 자꾸 눈치를 줘서 정말 미안하지만 여기서 오래 머물 순 없어. 그럼 철거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여기 있을게요. 제발요. 밖보다 여기가 100번은 나아요. 정말 딴짓 안 하고 말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만 해주세요. 네? 어디선가 우리 딸도 저렇게 살고 있을까봐 마음이 쓰였어요. 혹시 길에서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아이가 남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없는 살림에도 정성을 쏟았어요. 마침 여름이라 거기서 살기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딸이 입던 옷도 주고 밥도 갖다 주고 빨래도 하고 선풍기까지 들고 갔죠. 정말 다 해주고 싶었어요. 여기 살면서 잠시라도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집에서는 제가 밥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며 의심했고 더는 이렇게 둘 수 없겠다 싶었어요. 아이가 숨어 지내기보단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나도 내 딸이 그러길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해서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줬어요. 표정이 밝아져서 다행이야. 힘든 일 있어도 금방 지나가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네 편을 많이 만들어. 아줌마는 그러지 못했거든. 넌 꼭 그렇게 살아야 해. 말씀 감사해요. 처음엔 여기 오기 싫었는데 아줌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 엄마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대요. 아플 때 간호해 주시고 밥 챙겨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가끔 전화해도 돼요? 찾아가진 않을게요. 미안하지만 전화는 어려울 것 같아. 이 길로 돌아가면 난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 만나서 행복했어. 우리 딸 같았거든. 정말요? 그러지 말아요. 제가 아줌마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아줌마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너도 짐작했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너도 네 삶이 괴롭겠지만 아줌마도 괴로워.
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없으면 제가 너무 슬프잖아요.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을게요. 우리 사진이라도 찍어요. 지하철역에 가면 증명사진 찍는 거 있거든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제가 평생 기억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고 아이에게 그걸 건넸어요. 그 아이는 훗날 그날이 제 기일이었다 생각하며 살아왔더라고요. 날 그렇게 기억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기일을 챙겼다는 말에 섬뜩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회장님이라니 너무 놀랬죠. 아니,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기일을 챙기지. 내 심장 멎는 줄 알았잖아요. 영정사진에 내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알아요?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 이제 아시잖아요. 그 당시 아줌마 표정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얼굴 여기저기 터지고 상처난 모습을 많이 봐왔고 그날 특히 너무 우울해 보여서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러려고 했지. 사실 내가 스스로 손목을 그은 적도 많았거든요. 난 정말 삶에 미련은 없었어. 그 상처 저도 봤어요.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그래서 그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어린 저는 말릴 수도 없는데 기억이라도 하자 하는 심정으로 사진을 고이 모셔왔어요. 아줌마, 전 진짜 엄마 같은 생각에 아줌마 말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성인이 되자마자 절 찾으려고 수소문했대요. 하지만 제가 그 지역이 다 재개발 지역이라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절 사칭에 접근하기도 했고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아서 결국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부로 날 뽑은 것도 처음엔 조금 닮았다고 느껴서였대요. 하지만 이름도 주소도 달랐고 무엇보다 말투나 성격이 예전과 많이 달라서 아닐 거라고 생각했대요. 제가 그동안 겪은 힘든 일 때문인지 성격이 좀 거칠어졌고요. 사람 인연이 이렇게 쉽게 만나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부터 아줌마는 내가 지켜줄게요. 어릴 때 절 지켜준 것처럼 이번엔 제가 아줌마 곁에 있을게요. 아이고 아니야. 내 삶은 내가 건사해. 널 지켜줬다 해도 꼴랑 한 달 정도였잖아.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아줌마에겐 한 달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안 그러셨더라면 전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줌마가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오래전에 봤던 사주가 떠올랐어요. 그때 철학관에서 그랬거든요. 초년운, 청년운, 심지어 중년까지도 기구한 팔자인데 말년엔 다 풀린다고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운이 온다며 덕을 쌓고 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늦게라도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이건가 싶더라고요. 고된 삶 끝에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정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걸 보니 아, 내가 괜히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그날 밤 회장님과 전 제 제사 음식을 먹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회장님은 제 가족 얘기를 듣더니 너무 속상하다며 오열을 했어요. 일단은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혹시 맞았던 증거들이 있을까요? 병원에 갔거나 그런 거요. 그런 건 없지. 나도 바보 같게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이혼할 생각을 안 했는지 그런 증거들을 모을 생각을 못했어. 그럼 이혼이라도 해요. 위자료라도 받아서 그 지옥에서 탈출하고 그 세월을 산 보상이라도 받자고요. 그래서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죠. 다행히 예전에 우리 집에 들이닥쳤던 상간녀가 아파트 CCTV에 찍혀 있었고요.
오래전 일이지만 남편에게 맞아 병원에 실려간 기록도 있어서 자료로 제출했어요. 게다가 이웃집 분들이 제가 맞는 걸 여러 번 봤다며 기꺼이 증언까지 해주셨죠. 그 덕분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돈이 많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생전에 준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모든 재산을 결혼하면서부터 남편 명의로 돌려놨더라고요. 뒷배가 그렇게 든든하니까 그렇게 바람을 피우며 마음대로 살았던 거겠죠. 평생 시부모님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재산을 다 돌려줘서 그 재산의 절반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회장님은 제 일을 처리해 주시더니 저희 큰딸도 챙기더라고요. 큰딸은 언제 출소해요? 이제 출소할 때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몇 살이죠? 다음 달에 출소해. 애가 이번에 나오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걱정이야. 나이는 회장님보다 1살 적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살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 전문이에요. 보육원에 있었을 때도 내가 애들 기강 다 잡았어. 지금 회사에서도 엇나가려는 애들 내가 잘 타일러서 데리고 있거든요. 나만 믿어요. 아니야.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 걔가 얼마나 고집불통인데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 처음엔 회장님께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두 손 저으며 말렸어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그애 출소하자마자 회장님은 집으로 불러들여 단호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서 살면서 절대 일 저지르지 말고 일도 자기 회사에서 일하라고요. 알고 보니 회장님은 종합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였고요. 큰딸이 배운 게 없다 보니 몸으로라도 일하라며 창고 관리 일을 맡겼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막상 일을 시키니깐 딸도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일에 정착했고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일은 할만해. 힘들진 않고 어렵진 않아. 창고 보니까 꽤 크던데 힘도 많이 써야 하고. 안 힘든 일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그래도 나한테 일 맡겨주는 사람은 저 언니밖에 없어. 다들 전과자라고 기피하는데 나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하나씩 제자리로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전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회장님이 왜 회장님일까? 사장님이 아니고. 알고 보니 동료 부녀 회장이어서 회장님이더라고요. 그 호칭이 너무 좋아서 가까운 사람들은 별명처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 참, 인생 재밌게 살지 않아요? 제가 부녀회장 된 것도 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사실 전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가까운 관계 맺는 것도 피했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무언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정말 아줌마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내 덕분이야. 회장님이 원래 능력도 좋고 성실하니까 잘 돼서 그 결과로 부녀회장까지 맡은 거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아줌마는 저한테 사람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려준 분이에요. 저는 원래 인간에 대한 불신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아줌마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알아가고 가까워지고 날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부녀회장도 맡게 됐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우리 집에서 홈파티도 열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때 그 홈파티가 부녀회 회원들하고 했던 거였구나. 그때 음식 차리고 치우느라 좀 힘들었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 괜히 뿌듯하네. 난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랐네. 회장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뭐라도 되는 사람 같고 괜히 어깨가 으쓱하네. 그래서 말인데요. 아줌마, 저 그냥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딸처럼 편하게 반말도 하고 진짜 엄마처럼 부르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정말 오래전부터 소원이었어요.
그래, 네가 좋다면 그렇게 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러주면 나야 좋지. 딸 하나 더 생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딸 한 명이 더 생기게 되었어요. 참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죠. 회장님은 결국 우리 작은 딸도 찾아줬어요. 아빠에게 무시당하고 엄마에게도 실망해서 딸은 미국으로 떠났고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었어요. 작정하고 떠난 거니깐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어렵게 미국 인맥과 한인 사회를 통해 수소문했고 알고 보니 딸은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어 강사로 일하며 미국 군인과 결혼해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딸을 찾고 있다고 하자 한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연락이 닿았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동안 쌓인 원망을 쏟아냈어요. 나 평생 엄마 아빠 안 보고 살려고 했어. 자식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가 무슨 부모야? 왜 그랬어? 나 너무 서운했어, 엄마.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이 없어서 우리 딸 많이 힘들게 했지. 서러웠지. 진짜 미안해. 근데 요즘 엄마 생각이 자꾸 나더라. 그래서 이 연락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 나 임신했어. 곧 출산이야. 임신 기간 내내 엄마 생각 많이 했어. 정말? 아이고, 우리 딸 너무 잘했다. 엄마는 네가 늘 알아서 잘할 거라 걱정 안 했어. 아빠는 몰라도 엄마는 우리 아기한테 보여주고 싶어. 엄마도 엄마 있다고. 그리고 나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 대학도 갔고. 아빠가 여자는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는 그 말, 그게 틀렸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었어. 그래, 들었어. 한국어 선생님 됐다며? 정말 장하다. 네 아빠 헛소리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잖니. 이제 그런 말은 그냥 흘려버려. 잊고 살아. 그게 마음 편해. 근데 엄마 왜 그렇게 살았어? 나도 좀 도와주고 엄마도 나 좀 더 지켜주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속상해.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딸과의 영상통화를 하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날 회장님이 여름 휴가 때 같이 딸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인생 말년에 딸이 하나 생겼다는 게 참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가 제게 엄마라고 불러주고 제 딸들을 친동생처럼 챙기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지내고 있으니 저는 그 자체로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연으로요. 전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함과 웃음을 이제서야 누리는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큰딸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엄마, 나 언니 짜증나. 아니 밤에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쥐가 뭔데? 내 친구들 번호도 다 지워버렸어. 근데 엄마는 언니 편이야. 너 이상한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서 사고 칠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네가 소중하니까. 야, 그렇게 놀고 싶냐? 그럼 다음 주에 언니랑 여행 가든지. 영양가 없는 애들 만나지 마. 유흥에 빠져서 네 인생 허비하지 말라고. 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보면서 내면을 채워.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설계하면서 살아야 돼. 엄마도 여행 같이 가자. 어디로 갈 건데? 나 호텔 아니면 잠 못 자는 거 알지? 이상한 데 예약하지 말고 좀 좋은 데로 해. 알았지? 정말 친자매 같아요. 같이 웃는 날도 있고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고요. 이게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일도 같이 하고 같이 살면서 저희 큰딸이 회장님한테 꼼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강약 조절을 잘해요. 풀어줬다가 쪼였다가. 얘가 다른 곳에 정신을 팔 새를 주질 않더라고요.
심지어 사생활까지도 철저하게 감시했죠. 저희 회장님 성격 아시잖아요. 확실하고 깔끔하고 정확한 것 좋아하기 때문에 큰딸 죽어나더라고요. 정말 단짝 친구처럼 딱 붙어 다니니까 보기는 좋대요. 회장님 사업은 여전히 잘 돼요. 직원이 20명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안 하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생각 없대요. 지금 이대로가 딱 좋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결혼해서 사위도 한번 만들어드리고 손주들 척척 안겨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생각은 안 해도 돼. 요즘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이혼하느니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너대로 살아. 큰딸도 결혼할 생각은 없대요. 예전엔 몰랐는데 애기 얘기 나오니까 괜히 마음이 짠해지고 저도 모르게 아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회장님이랑 같이 종종 보육원에 봉사하러 다녀요. 거기 가서 아이들 안아주고 놀아주고 밥 먹이는 그 시간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전 남편 새끼 이혼할 때 욕을 얼마나 나한테 쳐하든지 진짜 입을 꼬매버리고 싶었는데요. 이혼하고 제가 한 동네 살았던 친한 언니한테 전화해서 저 잘 산다고 자랑했거든요. 거기서 들었는지 나한테 자꾸 전화 오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 잘 키워줬는데 은혜도 모르냐? 날 혼자 놔두고 너네는 그렇게 좋은 데서 살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때 확 정강이를 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미친 소리 그만해. 이제 남인데 예의를 지켜. 난 당신 부모와 그리고 당신 비위 다 맞추면서 살았다. 당신 주먹도 다 참으면서 살았는데도 고작 위자료가 전부야. 내 세월 어떻게 보상할 거야? 당신이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뒤늦게 찾아온 내 행복에 찬물 끼얹지 마. 다신 찾아오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살아. 게다가 뒤늦게 저희 큰 집에서 제 사정을 듣고 또 전화가 왔어요. 돈 달라고 아우성이었죠. 너 잘 산다는 소문이 있더라.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망하는 법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연락 한 통이 없어? 다달이 100만 원씩 붙여라. 큰아버지,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기가 막혀서. 그리고 누가 나 키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키운 거예요? 부려먹은 거지. 저 공장 다니면서 준 돈들로 다 갚고도 남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80 넘은 노인네가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전화 받으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안 좋자 저희 회장님이 전화번호 바꿔줬고요. 혹시라도 찾아오면 신고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더 열을 냈어요. 회장님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똑부러지고 그래서 제가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냥 내 마음만 받아주면 좋은데 자꾸 나한테 더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져요. 엄마,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돈 많이 버는 딸 놔두고 뭐해. 새로운 도우미 구해서 엄마도 집안일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아니야. 엄마가 네 집에 사는데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큰애도 보듬어 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원래 친정엄마는 딸 집 가서 집안일 해주는 거야. 나도 딸 집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너네 깨끗한 곳에서 맛있는 밥 먹이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내 행복이니까 엄마 행복 맺지 마. 알았지?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주 영상통화를 하는데 애 출산을 했지만 가보질 못해서. 또 우리의 남편은 군인이라 마음대로 해외를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애 혼자 애 데리고 오는 건 무리고요. 저는 애들이 바빠서 혼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데 둘째네 남편이 한국으로 파병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그것만 기다리며 영상통화하고 있어요. 애미 노릇 못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마음이 쓰립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실제 이야기 같지 않거든요. 제 인생의 봄날은 지금인 것 같아요. 이게 다 회장님 덕분이긴 한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게 온 행복을 또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려고 해요.
또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을 안고 또 베푼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천사가 되겠죠?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행복하세요.